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환 한겨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김민하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예고해드린 대로 G7 정상회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G7 정상회의 뉴스의 비밀 반중전선이 전부는 아니었다인데요. 대부분 언론들이 뭐 미국의 이 대중전선 형성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네. 다른 것도 있다.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어쨌든지 공동선언에는 중국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얘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그럽니까? 네. 네, 신장 문제, 홍콩 문제,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다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인 이제 G7 정상들이 1대1로에 맞서는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른바 B3W 프로젝트입니다. 이 B3W라는 것은 예.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얘기인데, 예? 빌드, 백, 베러, 월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 선거 치를 때 구호였거든요. 선거 구호였죠. 네, 빌드 백 베러. 그러니까 이게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주도한 어떤 그러한 프로젝트이고 메시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성명 외에서 얘기한 이제 유럽 지도자들의 발언은 약간 결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가령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G7은 중국의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 국제무역 규칙을 중국이 충실히 따르기를 원하는 어떤 경제 분야의 라이벌 같은 거다. 예. 이렇게 좀 톤 다운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중국은 전제 국가인 거는 맞지만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유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제 열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좀 톤 다운하려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좀 반발하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데다가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대중전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뭔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양새지만 얼마나 어떤 폭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의 외교가 되게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어떤 주도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는 뭐 바이든이 내가 외교는 좀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늘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본심이 독일인 것 같아요. 과거에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하고 얼마나 치고받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신경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외신을 보니까 그 유럽 학자 둘이 썼는데 우리는 중국에 점령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좀 거리 두는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자, 문제는 우리입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G8으로 도약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은 것처럼 이제 좀 표현이 됐고, 다만 이제 G8으로 이제 이것을 확대 개편하자는 뭐 그러한 논의, 또는 이번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민주주의 11개국 D11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G7이라는 이 국가 모임의 형태를 좀 확장해서 그 대상에 한국도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를 뭐 한 바도 있지만 그런 논의가 잘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가장 또 이번 국면에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문제였던 건데요. 예. 특히 백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K방역 이런 것도 잘했지만 백신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인데다가 백신 생산 능력이 사실은 또 글로벌 어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또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우리가 코백스 성금의 메커니즘에 올해 현금 1억 달러, 내년에는 현물 중심의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게 개도국들에게 배도국들이 백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백신 허브로 우리가 도약하는 게 우리만 잘 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을 우리가 좀 선취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또 최대의 생산 공장 중에 하나가 인도였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국내에 그런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코백스 퍼실리티로 가야 될 물량을 국내에서 그냥 소화해버리는 바람에 아이고야. 저거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은 바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점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으로 가령 mRNA 백신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 한국이라면
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네. 상당히 이번에 한 게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백신 허브.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네, 좋아요. 뭐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이제 기술과 생산이 모두 가능한 국가라는 게 백신 국면에서 좀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 네. 그런 점에서 확실히 좀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뭘 만드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뭘 네, 들여와서 만드는 건 만들어서 네. 수출하는 예. 거. 네. 자,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랑 정상회담이 가질려다 무산됐다. 이 얘기인데 이게 좀 진실 게임이 됐어요. 이거 진실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이 팩트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러 행사 과정에서 한 2번 정도 이제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고 예. 그 시간이 뭐 각자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눈 정도 1분 정도의 이제 순간이었다는 건데 예. 오늘 나온 언론 보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빌어서 예.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양국 정상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했다. 예.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를 의미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일본이 이거를 왜 거부했다는 거냐?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우리의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문제 삼아서 회담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 이렇게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다소 근데 이 표현도 사실은 좀 불분명해 보이는 게 이게 정상회담, 이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뭐 양국이 합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양국의 실무선에서 그것도 예. 잠정 합의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제 합의를 했던 거냐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최정문 외교부 제2차관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약식으로라도 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자회의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이 양국 정상에 여러 일정이 있어서 별도 회담을 조율하기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좀 다르네요. 언론 보도하고. 그렇죠. 오늘 오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MBC에 나와서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입장들을 핑퐁식으로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문제는 아직 자기 자신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만약에 이제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된 바가 있다면 외교부 2차관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걸 지금 잘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어색하다는 거고요. 다만 한겨레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을 들어서 한일 정상이 코넬에서 약식 회담을 열기로 합의가 돼 있었고 양국 정상들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시간은 유동적이었고 한 프랑스 약식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결례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다 엇갈리는 얘기들인데 이게 진짜 뭐가 진실이에요? 이 한겨레 기자님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김윤영 기자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요? 아베 신조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쓸 정도로 예. 상당히 애국자이신 분입니다. 그분 일본 특파원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특파원을 3년 반인가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단하신 책도 분이죠. 좋은 책 많이 썼어요. 네,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셨다고. 예. 자,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 뭐예요? 일단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면서 이 얘기 자체가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뭐 중앙일보 같은 이제 보도를 봐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논의가 오간 것은 맞는데 어떤 회담 개최를 확정하거나 상호간 합의한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본 측의 반응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톤을 보면 뭔가 얘기가 오고 간 어느 선에서 됐던 얘기가 오고 간 건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정상이 인지했냐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외교적 결례냐 아니냐 갈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아직 이제 뭐 구체적인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올림픽 때까지 제가 보기에 한일 관계 계속 어떤 불신과 갈등 이런 소지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오늘 하루 종일 뭐 모든 뉴스가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입니다. 예. 달콤 쌉싸름한 30대 야당 대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자, 출근하는 장면부터 화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였죠. 이제 그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장면이 목격이 돼서 오늘 뭐 지면에 반영한 언론들도 있었고 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인지하는 방식이 좀 드러나는데 국가 의전설 7인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냐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 뭐 방송가에서 이준석 씨를 이제 대표를 저도 이제 마주치면 킥보드를 타고 온다든지 네. 뭐 따릉이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거 이제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방송도 네. 요 CBS 3층 복도에 킥보드 세워놓고 예. 요 스튜디오 와서 항상 인터뷰하고 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동선이 길기 때문에 지역구가 이제 노원인데 노원구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제일 빠르다, 이동할 때는 킥보드를 탄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이 자연인 방송인 이준석일 때는 크게 화제가 안 됐었는데 네. 야당 대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엄청난 화제. 아이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네. 네. 자, 그런데 그 사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뭐 헬멧을 안 썼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개정된 법률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킥보드는 이제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써야 되는데 그걸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릉에서도 원래 헬멧을 비치하겠다고 했다가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반발해서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도 원래는 킥보드를 탔었는데 규제가 너무 강해져서 따릉이로 갈아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사진이 찍히고 너무 화제가 되니까 한쪽에서는 왜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냐 이렇게 됐는데 헬멧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헬멧을 쓰지 않아도 처벌은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헬멧은 쓰셔야 됩니다. 네. 넘어지면 머리가 다치면은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가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자기가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차량이 제공이 될 겁니다. 너무 바쁜 일정들을 이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자전거는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렇죠. 좀 사람들에게 네.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예. 사실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예. 의원실 출퇴근할 때 자전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런 게 상당히 화제였는데 어느 날 보좌관을 뒤에 태웠다가 자전거가 도둑광이 나서 그대로 이제 끝났습니다. 예, 자전거를 타도 좀 제대로 잘 타야 되겠네요. 근데 이 사진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30대 야당 대표가 돼서 실체적으로 뭐가 바뀔 거냐는 아직 뭐 미지수인데 실제 뭔가 컬러가 바뀐 거는 맞다. 이거를 네.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됐습니다. 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대표로서의 이제 첫 행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 서울현충원을 방문하는 게 뭐 정부 인사든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관행이죠? 선택하던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천안함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긴 한데 그동안의 보수가 이른바 이제 호국 반공보수라고 불리는 예. 칼라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뭐라고 냈냐면 국가로 인해서 천안함 사태로 이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배려를 하지 못했다. 예. 보수 정당이 잡았을 때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시스템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보수라는 좀 뉴타입을 제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어서 이제 광주를 간 것도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보수 야당 대표의 첫날 행보 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평가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천안함 이 유족들만 만나면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일종의 이제 같은 세대로서의 약간 그런 좀 뭐랄까요 슬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에서 이제 행보를 특별히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천안함 이제 당시 생존자들 같은 경우. 실제로 국민의힘, 지금의 이제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제대로 이제 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실제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서도 네. 그렇게 좀 쓴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또 동년배인 이 희생자들 또는 생존자들과 동년배인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는 상당히 그래도 가까운 입장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정치가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건 또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행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죠? 예, 뭐 어쨌든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덕담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이제 또 전원으로 알려졌는데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뭐 문자를 보내서 직접 축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됐으면 언제 입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워낙에 뭐 악연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예. 즉석에서 이제 그 주말에 그 지역구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독대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독대를 했는데 이게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이것도 역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홍준표 당 바깥에 있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그 신임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 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없다 이런 얘기고. 복당이요. 네네. 홍 의원은 이에 대해서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남북을 돌파하시길 바란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게 냈습니다. 지금 이 광경에서 좀 보이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제가 뭐 이준석 대표와는 상당히 철학을 달리하는데 네. 그분의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을 제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쨌든 보수 정치 내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권 주자들이 갖고 있던 원래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 변화 앞에서는 상당히 빛이 바래진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힘의 구도랄까 이런 게 지금 이준석이 갑이고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가 을인 것 같은 지금 모양새가 갖춰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지금 윤석열, 안철수는 줄다리기 하는 모양새, 예. 홍준표는 복당시켜주면 내가 당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모양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자체가 지금 보수 정치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 충격적입니까? 예, 바야흐로 이준석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김민하 평론가. 이사장 단신 뉴스의 비밀. 네. 이렇게 들어놓아서 될 일입니까? 네, 인데요. 어느 이사장입니까? 네,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단식에 돌입했다라고 예. 하는데 무슨 일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된 거죠? 지난 10일부터 고객센터 노조가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예. 이게 지난 2월에 이어서 2차 무기한 파업입니다. 어허.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두 갈래로 해법을 제시한 상태인데 예. 첫째는 이 고객센터 노조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예. 지금 이분들이 하청으로 이제 위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위탁 사부 논의협의회에서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위에는 지금 이분 콜센터 노조 말고 정규직 노조가 참여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두 번째 해법은 콜센터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 건보공단의 위탁기업 고객센터 직원이 다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하자라는 예. 것인데 이것은 또 지금 콜센터 직원들, 고객센터 노조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삼자가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 단위에서든 못 모이니까 예, 정규직, 비정규직이 한 테이블에 안 앉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 제발 테이블에 앉아달라라는 취지로 예. 김용희 이사장이 내가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뉴스 제목을 읽고 이 무슨 상황인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갖고 했었는데 양쪽 노조의 중재를 하다가 중재가 이제 타다 안 되니까 예. 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단식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아, 좀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노노 갈등 아닙니까? 참 이게. 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논의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뭐예요? 이 콜센터 노조 측은 직고용 외에는 대안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러한 3자 협의회에 참여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콜센터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집단 감염 우려가 계속 큰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밀집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휴식은 없고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힘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지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자제하고 전화로 좀 상담해달라 이렇게 업무가 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도 무급 휴가조차도 쓸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장기간 치료라도 받아야 될 경우에는 퇴사까지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하청업체한테 맡기는 것은 결국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직고용만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규직 노조는 어떤 논리입니까? 직고용은 역차별이자 공정성과 형평성의 훼손이다라는 논리인데요. 네. 지난 7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정확하게 이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도 주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건보공단 직원이 되려고 하는 거냐. 공정한 원칙과 절차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히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하고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 잘 풀리길 바라요. 자,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